이번 시간에는 역사적인 개관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내용들 중에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론적인 부분들, 경제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인데요.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배경 속에서 어떻게 제도가 변해져 왔는지, 그러니까 국제 통화 제도가 어떻게 변해져 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고는 해드렸듯이 우리 고정환율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고정환율 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각가지 국제 통화 제도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이후에 그 고정환율 제도와 함께 그 근원적으로 고정환율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본과 동시에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 그 목표와 어떤 괴리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만족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얘기니까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볼 거는 우리 이제 거시경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거시경제 당국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건데요. 중앙은행 우리 얘기했던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 목표, 두 가지 그 시사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있죠.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그건 생산의 어떤 극대화 이런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데,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이 되겠습니다. 고용 안정이라는 거는 포텐셜 GDP,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생산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목표고요. 거기에 고용 안정이 있는 거죠. 고용이 이제 노동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회피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잠재적인 GDP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게 그 포텐셜 GDP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또 다른 한 축에는 이제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 건 물가 안정, 고용 안정 이렇게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 건데, 그 목표에 맞게 어떻게 외환 시장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고정 환율 제도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살펴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버무려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오늘 커버할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통화제도가 국제 통화제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라는 얘기고요.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한 얘기는 일반적인 부분들 아니면 중요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은 하긴 했습니다. 그 근본위 제도하고 미국 통화의, 그러니까 달러화의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고정 환율 제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를 운영해 왔죠. 그 제도가 이제 근본위 제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세계시장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그 세계대전 때문에 실물시장들의, 그러니까 무역 이런 행동, 경제활동들이 아주 저하됐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각국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였습니다. 근본위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새롭게 설정한 제도가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국가 대표자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제도를 설립을 했죠. 브레튼 우드 제도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이제 각국의 국제 통화 기구들이 생겨나게 됐죠. GATT, 그러니까 그 무역과 관세 일반협정, 그 GATT라는 게 이제 WTO의 전신입니다. 지금 이제 국제 무역기구의 전신이고요. 그 전신을 설립을 했고, IMF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을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월드뱅크라는 세 가지 기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설립과 함께 국제 시장, 외환 시장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돼 왔는지, 브레튼 우드 체제가 점점점 쇠망하면서 어떤 현상을 겪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룰 거는 물론 근본위 제도고요. 근본위 제도에 이어가지고 브레튼 우드 체제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브레튼 우드 체제까지 다 커버가 되겠지만, 오늘 시간상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브레튼 우드 체제의 일부 또는 근본위 제도 말미 그 정도까지가
오늘 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변동환율 제도의 이제 상호 의존성, 거시경제가 각국 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거니까 쭉 이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어서 이 내용들은 아마 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죠. 초점은 경제적인 목표에 맞춰져 있고요. 경제적인 이론적인 배경, 그 다음에 경제적 해석에 맞춰져 있지만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국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제도가 변해져 왔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거는 그 듀얼 맨데이트처럼 국가 경영을 유지하는데, 거시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목표들, 그런 목표를 외환시장과 함께 대외적인, 대내적인 어떤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또는 중앙은행, 이런 경제의 그 주체,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목표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목표를 알고 어떤 기준으로 이 체제가 운영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거 거시경제 목표입니다. 거시경제 목표. 자, 거시경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뭐가 있느냐? 그럼 크게 나눠 본다면 첫 번째로 대내 균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대외 균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 국내 거시경제의 균형적인 성장, 균형적인 발전,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게 이제 대내 균형이 될 거고, 대내 균형 요거 정부가 재경부라든지 아니면 중앙은행이 대내 균형에 의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겠죠. 그 목표, 그 대내 균형이라고 하면 그 목표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고 아까 설명했죠. 완전고용, 물가안정입니다. 완전고용을 다른 의미로는 잠재적 생산량, 포텐셜 아웃풋, 포텐셜 GDP, 완전고용 생산량이라고 하는데, 잠재적 생산량을 보장하는 거죠. 이 잠재적 생산량이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PPF 그릴 때 이렇게 그렸죠. 그 두 가지 재화를 생산한다면 X재와 Y재를 생산하는데, 여기 모든 사용 가능한 자원들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요 PPF 생산과 하는 곡선 상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노동도 마찬가지고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제에서 유용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다 사용해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완전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실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노동 부분에만 꼭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이제 자원들을 다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내 균형 중에 하나가 완전 고용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잠재적 생산량을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 고용을 이루는 것이죠. 다른 거는 이제 물가 안정이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적정하게 유지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경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목표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물가 안정, 아니면은 완전 고용 생산 또는 물가 안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완전 고용 생산하고 그 물가 안정이라는 거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총수요, 그 거시경제에서 물건을 수요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생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물가 안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물가가 막 급락하고 급상하고 이런 현상을 보인다면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적인 가치 또는 그 실질적인 생산과 공급을 제대로 이루어주게 하기 위해서,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화 공급을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중앙은행도 이
두 가지 목표를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이 기조로 계속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내 균형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대외 균형은 무엇입니까? 외국과 무역하는 것 실질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수지죠. 경상수지. 무역수지라고 얘기했던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 또는 무역수지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래된 용어고, 무역수지는 요즘 경상수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경상수지가 뭐 꼭 항상 균형이 돼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균형 경상수지를 항상 유지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 변화를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균형이라고 하는 건 경상수지가 적정한 수준, 너무 크거나 너무 적은,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난다거나 흑자가 너무 크게 나지 않는 현상을 보이는 것, 그거를 경상수지의 적정선 유지를 대외 균형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대미 경상수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중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크게 나니까 결국은 무역 장벽을 세우는 보호무역 체제로의 전환,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뭐 1980년대는 일본과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 경상수지 적자에 허덕이는데 80년대쯤에는 일본과의 경상수지 문제가 있었고, 이제는 중국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체제나 정치적인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좀 더 심한 무역 장벽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근데 이게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본도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대외 균형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중앙정부가. 그렇다면 이런 거시경제의 이런 대외 균형 목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떤 타겟이 있을 텐데, 개방경제에서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뭐 트리니티라고 하죠. 삼각형 모양의 어떤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봤던 지금 환율 관련, 외환 관련 얘기는 고정환율 제도인가 변동환율 제도인가 라는 이슈로만 바라봤는데, 다른 목표로 한번 우리 요약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변동환율 제도가 유지되면 이자율 평형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자율 평형 조건이 유지되는 선에서 이제 대외 균형이 유지되고 대외 균형 상태로 이렇게 이동이 일어날 텐데,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은 이겁니다. 환율이 우리 예전부터 환율이 너무 급변하는데 환율을 안정시키고 싶어요. 환율을 안정시키고 싶은 한 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그 고정환율 제도에서 얘기했던 거죠. 통화정책, 국내 시장에 효율적인가 아닌가. 그러면 이게 자주성이라고 할게요. 국내 시장에 통화정책을 통해서 제대로 개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주성이 있다는 건 국내 시장 컨트롤을 통화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주성을 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목표는 뭐냐? 자본의 이동의 자유입니다. 자본 이동의 자유. 이거는 우리 이제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고정환율 제도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통화정책의 자주성까지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자본 이동을 자유롭게 놔둘 수가 없어요. 자본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요거를 유지하고 싶어요. 우리 나름대로 요런 현상들, 요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싶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아우르는 정책은 없다라는 겁니다. 환율 안정 뭐가 있죠? 환율 안정,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한다면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자본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거, 우리 얘기했던 거죠. 고정환율 제도를 계속 얘기했던 거는 이제 요 자본 이동의 자유라는 거는 우리가 먼저 가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본 이동이 자유롭게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럼 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반면에 환율도 안정되게 하려면 우리 어떤 정책을 써야 된다? 고정환율을 써야겠죠. 그렇죠? 근데 변동환율 제도를 유지하면 환율 안정이라는 거는 버리게 됩니다.
어떤 축을 선택하는 거요? 이게 변동환율. 변동환율 제도를 선택하면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고 자본 이동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투자 자유롭게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고 투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통제, 자본 이동이 자유롭지 않게 하는 거, 자본 통제를 한다면 통화 정책의 자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자 자본, 그러니까 외자 자본을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통제를 한다면 통화 정책의 자주성과 환율 안정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환율 안정과 통화 정책의 자주성, 자본 이동의 자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환율 제도는 없다라는 점을 주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논의를 할 때 우리가 무시했던 것은 자본 이동의 자유라는 것은 원래 이제까지 계속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약은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본 통제를 해버린다면 외국으로 아니면 국내로 들어오는 자본을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환율 안정과 자주성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들은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였고 역사적으로 고정환율 제도는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살펴볼 거는 첫 번째로 있었던 고정환율 제도인 금본위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본위 제도는 1870년부터 1914년까지 유지됐던 제도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따라서 결정되는 어떤 특징이랄까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금본위 제도 때문에 물가라는 거, 국내 물가가 유통되는 금의 양에 의해 가지고 조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의 양에 따라서 물가가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입과 수출이 경상수지가 흑자를 봄에 따라서 금의 유입이 되는 거고 적자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물가가 바뀐다는 거죠. 물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금본위 제도의 우리 좋은 점 뭐겠습니까? 환율 안정이죠. 환율 안정이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가가 금의 양에 의해서 막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가가 또 경상수지에 영향을 추가적으로 미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중앙은행은 이제 금의 유입, 유출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금의 유입과 유출이 함부로 또는 크게 되지 않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그 유입과 유출을 좀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계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제수지표에 있는 금융계정의 비준비자산이 이제 경상수지를 상쇄할 수 있도록 자산 이동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정책 또는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금 유입이 물가 상승하고 금 유출이 물가를 하락시키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중앙은행이 조정한다 이거죠. 그 비준비 자산의 양을 조정함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경상수지 적자 흑자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상수지 대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해요. 금의 양을 이제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현상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조절들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하게 되는데 국제적으로 이런 뭐 일들을 하는 중앙은행에 의해 수행되는 조정 과정, 이런 조정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뭐 rules of game, 그래 게임의 규칙이다. 뭐 이런 그 암묵적인 얘기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나 아니면 각국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입이 일어났을 때
그 금이 유출됩니다. 그 지불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 자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금 유출이 되니까 그 유출되는 자금을 바꿔가는 거죠. 그 자금을 자국 자산을 매각하고, 그러면 이제 자국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러면 수입이 일어나는 경우요. 수입이 발생하면 금이 유출되겠죠. 금이 유출되고, 금이 유출될 때 이제 요거 금 유출을 상쇄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해야 하는 일은 자국 자산을 판단하는 거죠. 자국 자산을 매각합니다. 이러면 MS가 화폐 공급이 감소되겠죠. 화폐 공급 감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이자율 R이라는 거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난다. 수입이 더 많이 일어난다. 경상수지 적자 양에 대비해 가지고, 네, 금융 자본 유입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보이느냐? 금의 유출이 반전되거나, 금융자산이 이제 유입이 되니까 그 금 유출이 반전되거나 감소하게 된다. 더 크게 들어온다면, 그렇죠? 금융자본의 유입이 이자율 상승 때문에 금융자본이 크게 유입된다면 금의 그러니까 유출되던 양보다 더 크게 유입이 되는 상태로 반전되거나, 아니면은 그 유출의 크기가, 볼륨이 작아지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수출의 경우는 그 반대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런 조정 과정들, 중앙은행에 수행되는 조정 과정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결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본이 제도 하에서. 그래서 이제 준비금, 금이 빠져나가는, 금이 감소하는 은행들은 요런 이제 요런 규칙들, 요런 흘러가는 과정들, 자산 매각해가지고, 국내 통화 낮아지고 이자를 상승시키는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 기본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할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국내 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이 충분히 금이 없는 경우에 이제 통화를 태환해 줄 수가 없으니까, 통화를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입이 많아져 가지고 결국 금이 쭉 빠져나갈 텐데, 이거 걱정된단 말이죠. 걱정되는데 그 걱정되는 상황에서 이제 자국자산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면 통화 공급해가지고 이자율 올라가서 금융자산이 유입됨을 통해 가지고 금 유출이 그다지 크게 되지 않는다. 금 유출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유입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요 메커니즘을 잘 따르는, 요런 메커니즘을 따를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라는 겁니다. 이거 반대죠. 수출이 되는 경우에 금이 유입될 건데, 금 유입이 일어나죠. 그럼 네, 외환자산을 산다던가 자국자산을 매입을 하겠죠. 자국자산을 매입하면 MS 증가하고 R이 감소하고, 그쵸? 그러면 화폐 공급 증가시키고 R이 감소했으니까 경상수지 상호하는 금융자본의 유입이 감소될 거다. 근데 이 이제 근본제도 하에서는 중앙은행들이 금의 유출을 막는 데는 아주 혈안이 돼 있었지만 유입을 줄이는 데는 그다지 큰 동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따라주는 자국자산을 매입하는 이런 현상, 수출이 있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동기가 크지만, 네, 중앙은행의 동기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하는, 자국자산을 매각하는 요 동기가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인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금의 이동을 이렇게 원래대로 흐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반적인 국가들이. 그래서 이제 요 상황대로 우리가 원하던 대로 원래 시스템대로 잘 흘러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수입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게임의 법칙대로 다들 중앙은행이 행동을 했었지만 수출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을 주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흐름을 1914년까지의 이제 근본위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한 지적이었고요. 2차 세대,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18년, 39년 사이에 근본위 제도가 14년, 1914년에 폐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18년경에 다시 시도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본위 제도의 재시도가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다시 근본위 제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재설정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았고 흐지부지 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이제 통화 평가절하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수적이었던 이런 수출 현상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적었던 그런 국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1930년대 생산 고용 이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듀얼 맨데이트로 얘기했던 거 포텐셜한 GDP라든지 아니면 완전 고용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발생하면서 점차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고정환율 제도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고정환율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세계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세계 국가 간의 거리가 짧아지고 무역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생겼던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브레튼 우드 체제입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 1944년부터 행해졌고요. 1973년까지 유지됐던 체제인데요. 미국 달러화의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거기다가 그 뒤에는 이제 고정된 금 가격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골자로 된 거였고 미국 브레튼 우즈라는 동네, 뉴햄프셔 주에 있는 동네에 모여가지고 이 체제를 고안을 해가지고 이 체제가 유지되게 됐습니다. 거의 한 44개국 정도 모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논의된 게 이제 미국 달러화의 고정 환율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그 고정된 금 가격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체제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게 중요하지만 이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시장, 그 금융 시장의 근간이 되는 기구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IMF가 이때 만들어졌고, 월드뱅크가 이때 만들어졌고, GATT,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 그래가지고 세계 무역기구 WTO의 전신이죠.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근간이 마련되어졌던 이 브레튼 우드 체제 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제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외환시장이든 국제금융시장이든 요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가 IMF죠. 우리도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IMF의 어떤 컨트롤 아래에서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데 International Monetary Fund죠. IMF는 이제 IMF 자체, 이 IMF 자체는 이제 국제 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한테 대부해주고, 네, 그 다음에 고정 환율 제도인데 어떤 나라가 지금 환율 자체가 아니면 국가의 경제 자체가 경상수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그 화폐 가치를 절하시켜달라. 네, 평가 절하시켜, 디밸류에이션 하는 거를 승인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인 국가에게 자금을 대부해주고 또는 이제 평가절하 필요할 때 승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이 IMF라는 거는 이제 회원국들이 모았죠. 기금을 모아가지고 금과 통화로 모여준 기금을 통해서 설립됐고요. 그래서 이제 각 국가가 어느 정도의 쿼터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기금에 대해서 자금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대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IMF 체제 하에 있었죠. 그때는 이제 대규모 경상수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적 자금이 고갈됐을 때 IMF 감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 그 융자 조건이 있는 거죠. IMF 컨디셔널리티라고 하는데 IMF의 어떤 감독을 통해 가지고 감독 아래에서 있으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평가 절하를 허용하는 이런 역할도 주로 IMF가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국제통화기금인데, 국제통화기금이 이제 각국에게 그런 역할을 돈을 빌려주고 이제 뭐 평가 절하 요구를 했을 때 받아들여주고 그런 어떤 이제 관리를 하는 기구죠. 기본적인 목표는 이제 대외균형, 각국의 대외균형이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융통성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역할을 해왔다. 여러 가지 또 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궁극적인 문제점은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고정환율 제도의 궁극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고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1973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도 국제통화기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평가 절하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어졌죠. 시장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니까. 근데 그 대규모 어떤 국가 지불 부도 사태라든지 모라토리엄이라든지 뭐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각국의 자금을 큰 대부해주는 최고의 대부자 역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MF도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IMF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금융시장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하나 유의할 부분은 각국이 이런 역할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계정 자체 변동이 너무 심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심한 경우 금융자본 이동을 제한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도 보셨지만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 자본 이동의 자율 또는 자율을 막으면 여러 가지 또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실물 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을 망가뜨린다는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과도기적인, 그러니까 전체 세계 금융시장이 변동환율 제도로 가기 전에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줬죠. 그러니까
달러를 중심으로 고정환율을 유지했다는 점, 그다음에 그게 금본위제도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백업으로 받쳐주는 금 가격을 고정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금본위제도에서 변동환율 제도로 옮겨가는 역사적인 흐름, 과도기 뭐 이런 시절에 있었다. 그 정도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이해하시면 좋고요. 중요한 점은 한 가지 더 한 번 더 지적하지만 이제 중요 그 국제 금융기관, 국제 통화 체제 중에 이제 그 근간이 되는 기관들, 물론 GATT는 실물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루는 내용입니다만 IMF라는 상당히 중요한 기관도 설립했고 월드뱅크도 설립됐고 WTO의 전신인 GATT도 이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절에 이제 금융자본을 이렇게 이동을 제한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시장의 경우에는 이 실물시장 또는 이제 재화 및 서비스의 이동은 아주 장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시점에서도 금융보다는 이제 모든 경제 운영이 실물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경제학자 또는 그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IMF라든지 거기에 이제 그 체제를 세운 모든 국가들이 동의한 점도 이 점에는 크게 중점적으로 장려했던 부분이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 무역, 경상수지 뭐 이런 쪽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또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고정환율 제도가 달러의 중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중심적인 세계 경제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고정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 통화 정책의 자율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고 미국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대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들이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국내 거시경제 변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밖에 없었습니다. 재정정책이라 하면 정부 구매 또는 정부 지출 또는 조세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후적으로든 아니면 궁극적으로든 대외 균형을 밖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컨트롤하는 주체가 각국이었다라기보다는 IMF였다라고 볼 수 있죠. IMF의 역할이 경상수지 적자 시에 자금 대부해주고 평가 절하 승인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대외 균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나라들의 대외 균형을 관리하는 기구가 IMF였다. 좀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죠. 각국의 경제 운영의 자율성을 IMF가 상당히 침해할 우려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IMF 체제에 들어갈 때도 상당히 우려 섞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IMF 체제에 들어가면서 미래를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 경제가 제대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유례 없게 아주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다 극복을 하고 제대로 된 경제로 돌아오면 물론이거니와 그보다 훨씬 더 눈부신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개별적인 경제적인 행위가 상당히 바람직했다. 그 이후에 위축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더 그 위기를 아니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경제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부터 해서는 경제 개발하느라고 아주 온 국가가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발전을 해왔고, 그 이후에 이제 IMF를 한번 겪으면서 더 탄탄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세계 시장의 흐름에 잘 맞춰가지고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운영이나 흐름은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춰봐서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발전도 많이 했고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 시장이나 아니면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대외 관계, 대내외 관계를 바라볼 때는 상당히 지금 뭐 70년대 이후로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어려움은 많았는데 잘 극복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잘 극복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국민들의 노력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잠깐 이제 대내외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는데 브레튼 체제, 우드 체제 하에서 대내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대내외 균형이죠. 그러니까 브레튼 체제 하에서 대내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고정환율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그 중앙은행이 자신들의 거시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독립성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통화 정책의 무용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내 균형이라고 하면 단기에서 생산량인 잠재적 생산량, 포텐셜 GDP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완전 고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때를 이제 대내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펼 수 있는 대내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정부가 펼칠 수 있는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재정 정책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친다면 완전 고용 수준 이상으로 경기가 과열될 우려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경기가 과열된다고 하면 대외적인 균형, 대외 균형을 회복하려면은 이제 대외 균형을 유지하려면은 평가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현상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경상수지가 어떤 수준일 때 우리 대외 균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건데 경상수지라는 거는 실질 환율이랑 결국은 디스포지블 인컴이죠.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수입과 수출의 크기가 결정될 겁니다. 커런트 어카운트 또는 뭐 순수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순수출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대외 균형이라고 하고 완전 고용 수준에서 경제가 운영되는 그런 상태를 대내 균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외환시장과 관련이 있으니까 환율이 하나의 키가 될 거고요. 다른 축은 국내 지출 축으로 잡겠습니다. 국내 지출이 완전 고용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떤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축 기준을 잡을게요. 이 기준으로 대내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Y가 YF, Full Employment GD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요 대내 균형 기준점이 생겼고요. 대외 균형 기준점을 이렇게 그려보면 경상수지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거. CA가 알파라는 어떤 수준에서 유지되는 커런트 어카운트가 어떤 수준에서 유지되는 이런 조건을 가지는 두 가지 곡선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오른쪽 완전 고용 상태에서 국내 지출이 더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과잉 고용이 일어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간다면 풀 인플레이보다 더 일어난다면 과잉 고용, 경기 과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고 왼쪽으로 간다면 어떤 현상이 있나요? 오른쪽은 과잉 고용이고 왼쪽으로 간다면 실업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다 이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CA가 있는 그러니까 어느 수준을 유지하는데 국내 지출이 늘어났다?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나겠죠. 자, 정부 지출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 정부 지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공공적인 저축이 감소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럼 국내 지출이 늘어나는 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납니다. 이쪽으로 가면 경상수지
적자가 일어나고요. 지금 판단을 국내 지출이 증가하는 방향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일어나면 경상수지 CA가 포지티브인 흑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내 구역을 나눠볼 수 있죠. 이쪽으로 하니까 YY 커브, 여기 II 커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II 커브로 얘기하고 이걸 XX 커브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건, 두 가지 조건, 대내 시장의 균형, 대외 시장의 균형점을 환율과 국내 지출의 크기에 따라서 그어놓은 직선이다, 조건식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은 실업이라고 했으니까 왼쪽 부분들을 쓴다면 이쪽 부분은 실업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과대고용이 일어납니다. 자, 그 기준은 요 커브죠. 그러면 이제 커런트 어카운트에서 국내 지출이 늘어나면 경상수지 CA 적자가 일어나죠. 여기도 CA 적자입니다. 여기는 CA 흑자죠. 커런트 어카운트 흑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대외 균형점을 EA와의 관계를 나타낸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요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럼 균형점 말고는 대외 균형 동시에 일어나는 점이 아주 희박합니다. 일상적으로 이 지점이 안정적이고 항상 이 지점이 유지될 수 있냐, 과연 이 지점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가지 분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가지 분류가 지금 여기 Y와 YF, Full Employment GDP가 같아지는 지점, 요거를 대내 균형 조건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대외 균형 조건,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죠. 요 조건을 바탕으로 두 곡선을 그린 다음에 두 곡선으로 나누어지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국내 지출을 기준으로 국내 지출이 늘어났을 때, 그럼 국내 지출이 대내 균형보다 더 늘어났다면 포텐셜 GDP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다 고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부 지출이 포텐셜한 지점보다 더 많아져서 과다 고용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왼쪽은 실업이 일어난다. 그 경계선을 나타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내 균형 중간 이 지점을 벗어난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저거를 II로 이름 짓고요, 요거를 XX로 이름 짓겠습니다. IY 커브가 XX고 요게 환율이고 요게 국내 지출입니다. 아니면 뭐 정부 지출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어나는 지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지점 뭐죠? II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실업과 커런트 어카운트의 적자, XX 곡선 오른쪽에 있으니까 적자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이 지점에서 균형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국내에서 정부가 국내의 그 경제를 위해서 펼칠 수 있는 수단은 재정 정책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평가 절하를 시켜달라고, 평가 절하를 하면 되죠. 환율을 올린다라는 거, 평가 절하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IMF가 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동시에 뭐 다 쓸 수 있다면 바람직하고 좋겠는데, 요게 대내 대외 균형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요, 재정 정책은 대내 균형을 동시에 달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내 균형에는 큰 역할을 하지만 대외 균형에는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고요. 뭐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체제 하에서는 더 그랬지만 정책 기반자, 경제 정책 담당자들은 일반적으로 재정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사용하면서 어떤 현상을 현실적으로 가져왔느냐?
대외 불균형 문제에 계속 시달리게 됐어요. 자, 뭐 여기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증명된 부분이지만 고정환율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대의 변화에 적당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나의 어떤 주체만, 하나의 기관만 담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판단착오, 정보의 부재, 정보의 불균형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장이라는 아주 큰, 뭐 실질적으로는 어떤 누구의 책임도 아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가장 좋은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시장의 어떤 균형에 대한 우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브레튼 우드 체제 하에서는 재정 정책, 그러니까 대내 균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인 재정 정책밖에 없었는데, 뭐 IMF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환율을 높이는 거, 평가 절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IMF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고질적인 아니면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대외 균형에 문제를 계속 일으키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되게 됐다. 그럼 우리가 결론을 알고 보니까 아주 쉽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고민을 브레튼 우드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보고 현실을 분석하는 경제적인 모형을 보고 그게 뭐였죠? 변동환율 제도였습니다.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옛날에 고정환율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대도라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아주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상당히 시사점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국제통화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역사, 경제사 뭐 이런 부분 제가 전공도 아니라서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의 초점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정환율 제도가 유지됐던 근본위 제도부터 해서 브레튼 우드 체제로 흘러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인 배경들 얘기했고요. 거기에 그 판단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뭐가 더 나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으로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죠.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대외 균형, 대내 균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내 균형으로는 완전 고용을 통한 생산, 거기다가 그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지금 중앙은행도 그 두 가지 목표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대내 균형의 목표가 있었고 그런 걸 달성하는 거였고, 대외 균형은 적정한 경상수지를 유지하는 겁니다. 뭐 경상수지, 그러니까 균형을 항상 이룬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흑자도 나고 적자도 나고,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 어느 크기 내에서 경상수지가 유지되는 것을 대외 균형으로 바라봤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잠깐 살펴봤어요. 그 전에는 이제 근본위 제도가 유지됐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그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 중간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이제 협약이 맺어지고, 그 이후로 IMF도 생겨나고 월드뱅크, 그 다음에 GATT,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이라는 그 기구가 탄생을 했고, 지금은 무역에 있어서는 WTO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WTO의 전신인 GATT가 그때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브레튼 우드 체제의 그 시작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환율 제도의 한계점, 그것 때문에 대내 균형의 동시 달성이 어려운 점, 그 불균형이 있을 때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는 점, 그렇죠? 중앙은행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대내 균형의 측면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 뭐 현실도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시절이 흘러오면서 금융기법,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이제 금융기법, 금융상품의 개발도 많이 일어났었고, 그 당시에 이제 또 무역도 너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외환 시장의 상품들, 외환 금융상품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급속도로 이런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결국은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덧붙여가지고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어떤 식으로 붕괴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또 경제적인 분석을 한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